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5도, 광주 34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31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 배치를 전면 금지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즉 INF 조약에서 탈퇴한 바로 다음 날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뜻이 뚜렷합니다. 패권국 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위험한 행동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 네, 욕먹을 게 뻔하지요. 무리수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어제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망하는 길이니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교적으로 도발한, 경제적으로 도발한 일본을 응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임을 일본이 부정하는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도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미사일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 즉 설치했을 경우 어떤 여파를 입게 되는가, 면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미국이 하자고 하니 해야 한다, 또는 중국이 하지 말라고 하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합리적 대안을 주권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 KBS 1라디오, 독도에서 FM 102.5MHz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 KBS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많이 준비했어요.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됐습니다. KBS 지식 채집 프로젝트 배짱이가요, 원전 폭발 8년, 후쿠시마는 안전한가, 이런 제목으로 현재 상황을 다루고 있죠. 후쿠시마 현지에 직접 가서 취재하고 촬영한 배짱이 팀의 고경민 PD가 방사능에 오염된 도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계속 안전하다고, 후쿠시마로 돌아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실태, 이제는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매우 심각한
죽음의 땅 후쿠시마의 모습 고경민 PD가 전할 텐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방사능에 오염된 흙들 갖다 버릴 데가 없거든요. 누가 받아줍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 옆에 막 쌓아놔요. 들판뿐만 아니라. 네네. 또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그 원전 지역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후쿠시마 시는 원전에서 70km 떨어져 있거든요. 네. 70km 떨어진 그 시에도 그 당시 그 낙진이 내렸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년만 보관하고 있어라 이러면서 재염된 그 토양을 집 옆에다 주택가에 놨었는데 저염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화학 처리를 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냥 전혀 모아놓은 아니고, 거예요. 네, 전혀 아니고 그냥 흙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저희가 공동진료소에 방문했을 때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 후쿠시마 현의 부흥을 토대로 뭐 그런 해수욕장도 다시 열고 그리고 제가 이번 직접 가봤을 때 주택들도 많이 짓고 있고요. 그런 상점들도 막 오픈해서 홍보하는 플래카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되었다. 돌아와라. 김용민 라이브. 일본의 무역 도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일본의 영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한국 경제 체질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나치게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내수를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숙제다. 이렇게 말하는 김기식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경제의 85%인데 네. 일본은 무역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조치를 했을 때 우리는 85%의 비중에 대한 타격이 오지만 일본은 자국 경제에 있어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는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카드가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대처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엇보다 국제사회 지지를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 이거 한국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일본 아베 정부가 무리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지소미아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과거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관 교수는 지금 우리가 일본이 없는 것을 상정하고 경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해방 무렵의 상황이 바로 오늘날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터였습니다. 전우용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해방 무렵에 일본과의 무역 규모가 한 70% 이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식민지였으니까. 네. 나머지 30% 채 안 되는 것이 대만주 무역, 대중국 무역, 또 일부 이제 동남아시아 무역 정도로 구성돼 있었어요. 그러던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일단 단절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면 현재 이제 한국이 수출 세계 수출 11위의 대국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수출 70%가 끊겨버린다. 수입되던 물자의 80% 이상이 끊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상태가 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방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일본과 교역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 그 대다수였고요. 또 그 물건을 의존해 살던 사람들한테는 마음은 해방인데 몸은 지옥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네요. 상황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일 무역으로 수출하던 것이 다 차단돼 버리고 일본에서 수입해 쓰던 것들이 다 안 들어오고. 완전히 두절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상황에 놓여졌던 것이고. 김용민 라이브. 일본 NHK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49%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3주 전 조사 때인 45%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결과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수치만 발표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베에게 유리한 이 일본의 여론조사 결과 과연 신뢰해도 되는 것일까? 일본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설계되고 또한 조사되고 또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 그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때 네. 의뢰받은 언론사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기관의 이름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신문의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네. 어떻게 물어봤는지를 잘 밝히질 않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유도가 응답자의 되잖아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또 실제 요미우리 신문이 5월 달에 이 일본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했더니 조사 결과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가 10명 중 7명이 넘었거든요. 문 대통령을 신뢰하지 네. 않는다. 근데 네. 일본 국민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 네. 내용이 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특히 좀 순종적인 성향이 있어서 설문의 문항이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유도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한국 그렇죠. 사람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전화 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좀 바람직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일본 그치, 뭔가 좀 응답자들의 대답을 속성이죠. 잘해주고 싶은 그 그래서-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꼬여가는 한일 관계 그 단초가 됐던 것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였습니다. 사실 처음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다음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그 사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시간을 오래 끈 이유를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사법농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적폐의 중심에는 전범 기업을 비워놓았던 김앤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이 김앤장이 대법원장을 독대하면서 강제 동원 소송을 제멋대로 하려 한 것인데요. 사실 김앤장은 아예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전담하는 팀을 짰다고 합니다. CBS 심층 취재팀 김정훈 기자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인터뷰 중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앤장 내 전담팀 네. 어떻게 꾸려졌었습니까? 파악된 숫자만 현재 5명인데요. 예. 한상우 변호사가 팀장 격이었고요. 한상우 변호사의 경우에는 막역한 관계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어떻게 하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를 의논해왔습니다. 경기에 나선 한쪽 편 선수랑 심판이랑 같이 전략을 짠 거잖아요, 미리. 그렇습니다. 예. 한 변호사는 강제동원 사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대법원 그 전원 합의체 회부에서 결론을 뒤집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예. 이 과정에서 김앤장 팀이 외교부나 청와대로부터 확보한 정보는 실시간 전범 기업에게 공유됐습니다. 김앤장은 또 게임의 룰까지 바꿔버리는데 역할까지 했어요. 그렇죠. 원래 정보기관은 소송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의견을 낼 길이 없었는데 예. 공익 관련 사안에 국가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 규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규칙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에 따라서 외교부는 원고가 승소하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대외 신도가 손상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내는데 네. 이게 바로 김앤장 측과 대법원 또 법원 행정처가 함께 만든 결과였던 거죠. 소울 다이브 임재범이 부른 주먹이 운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먹이 온다. 하얗게 불태워버린 비비리 나는 결투 승자는 바로 포기를 모두 꺾은 너와 나 두어다 초보란 뻗어라 세상 따위는 넘겨 그 어떤 철장벽이라도 뚫어 그 잔인한 고통 마저도 달아 또 한 번 쓰러졌다 더 큰 내가 일어선다 맞고 터져도 안 꺾여 깡따군 서로의 주먹 위로 스치는 땀방울 허짓 듯한 심장 이런 것을 즐겨 힘을 실어 노력한 몰아쳐 그리고 일어나 힘껏 맞서 주먹을 흔들봐 넘어져진 발표도 다시 싸워
더 이상 패배는 없다. 그래도 일어나 주먹을 믿어봐. 승리를 위해 약물고 싸우고 심장을 울리는 한방 내 주먹이 운다. 어제와 다른 내가 서 있어. 한방 내 주먹이 운다. 얼굴과 두 주먹진 선한 세상 이끄는 세상을 향한 내 용기가 성자가 되어 내가 나만 나를 휘감는 내 심장의 열기 내 주먹이 운다 내 주먹이 운다 무대 오래 뒤져 외롭지만 두려울 건 없지 컴컴한 손 저 빛을 향해 걷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진원섭님, 미국 중거리 미사일 한일 동시 배치를 추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 한국에서는 사드 보복 공포를 내세울 거고 일본에 배치하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된다고 하면 되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어느 나라가 어떤 요구를 했다. 여기에 너무 무게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수연님 하하핫 소리 할 때 핫. 네.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핫 소리. 네. 어떻습니까? 내일은 최불암 씨 버전이 어떨까? 파 소리. 이렇게요. 자, K74962817번 쓰시는 분 제주 더워요 더워 힐링 프로그램 김용민 라이브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 시각 5시 때 김용민 라이브 1부는요. 현재 대구, 청주, 제주 그리고 안동과 포항에서 방송 들으실 수 있고 다음 주부터는 또 전주에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1부요. 2부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4231번 쓰시는 분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인데 권력에 편승하고 움직인 법관은 용서하지 말아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엄상원님 울산 너무 더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7097번 쓰시는 분 주먹 조심해야 됩니다. 기자님 뺨도 함부로 때리면 안 되고요. 네. 서울대 교수를 지낸 어떤 분이 그 방송사 기자의 뺨을 때리고 말이죠. 녹음 장비를 훼손하고 아니 그렇게 논리가 없으신가 왜 그런 폭력을 행사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됐습니다. 심루수님 법파리 김현장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9777번 쓰시는 분 시작한 지 6분 됐는데 김용민 이름이 10번이나 나오네. 출마하시려나 라고 하셨습니다. 예, 별 걱정 다 하십니다. 예, 갑자기 사례가 들었습니다. 바로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오후 교통량이 많았던 데다 이른 퇴근 차량들까지 더해지면서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 안성휴게소 부근에서는 4차로를 막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남권 김천 부근 갓길과 또 경주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는 빗길인 만큼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곤지암 2터널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동곤지암 일대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여의 하류 사이로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로 방류하려고 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은 가장 위험한 곳이 우리나라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의 무모한 계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캠페이너는 뭐 어떤 직책입니까? 캠페이너는 사실 저희 조직, 그러니까 저희 그린피스란 단체에서 네.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가들을 다 캠페이너라고 지칭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문제 해결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가보다는 훨씬 캠페이너 하니까. 외래어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린피스가 이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 있는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려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계속 그 냉각수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바다에 방류가 됐던 것으로 제가 보도를 접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냉각수의 방류가 근데 이게 오염수랑은 또 사실 다른 부분이죠. 다른 거군요. 역시 그곳에 거기 그 냉각수에도 방사성 물질이 일부 물론 녹아 있겠지만 사실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렇군요. 오염수는 뭐 어떤 물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오염수라고 일컬는 물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위치한 구조상 산에서 나오는 지하수, 빗물, 파도가 범람할 때 들어오는 그 모든 물들이 원전에 지금 방치 상태로 놓여 있는 각종 방사성 물질들과 혼합이 돼서 방사성에 오염된 물, 방사성 물질이 많이 녹아 있는 물. 특히 일부 방사성 물질들은 굉장히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말 그대로 오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그러면 그 100만 톤을 쌓아뒀던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측정한 양이 111만 톤인데요. 뭐 지금 언론 보도에 되고 있고 저희도 찍어온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저장 탱크에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 계속 물은 생산되고 오염수는 생산되고 있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저희가 측정한 발표한 양만큼 111만 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전의 그 방사성 오염 상황이 사실 어떤 식으로든 통제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은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유입이 되는데 피할 수 없이 오염수가 되는 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2030년까지 약 20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확인된 것만 111만 톤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100만 톤을 버리려 한다. 말릴 수도 없습니다. 말려가지고 어떻게. 근데 제가 증발시킬 방법.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말씀을 설명을 좀 정확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111만 톤 중에 100만 톤을 방류하려 한다. 이거는 사실 좀 오해가 있고요. 111만 톤 이상이 지금은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순간에도 오염수는 쌓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류하기 직전이다라던가 방류할 계획을 공고히 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방류할 계획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그 이외에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할 계획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폐기하라. 이것이 저희의 요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실제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에 배포가 되었고요. 저희는 그 전부터도 이 오염수 문제를 국제적으로 굉장히 알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정화도 안 됩니까? 그 물은?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그리고 특히 정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한 5년 전부터 이 방사성 핵정들을 제거하고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것이 모두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불과 작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버리는 수밖에 없다. 버리는 수밖에 없다로 생각하면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 대안이 또 있습니까? 그럼?
네. 저희는 지금 저장 탱크에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은 그러니까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방류하면 안 되고 방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거기에 분명히 일조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국민이 지금 이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출되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방류는 방안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대안인 거고요. 네네네. 방류하지 않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저장 탱크에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유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고 저장 탱크를 더 지어라. 네, 더 짓고 그다음에 저장 탱크 역시도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장 탱크를 둘 부지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라. 그리고 또한 여러 정말 60여 가지가 훨씬 넘는 방사능 물질들이 이 물에 녹아 있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정말 일부의 방사성 물질만 제거하는 기술을 지금 차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방사성 핵종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기술들, 최신 기술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라. 이거를 적용할 방안을 찾아라. 이것이 저희의 요구죠.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민호님. 물을 끓여서 증발시키는 건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도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말 저희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단적인 예로요. 지금 보통 원자로도 마찬가지고 석탄도 그렇고 이것들을 식히기 위해서 해수들을 유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난 이후에도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원자로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루에도 70만 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식히기 그래요? 위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화학 물질들이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들이 잘못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결국에 오염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물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가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스가 대기 중에 나오면 방사성 물질로 또 퍼지게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럼 당연히 방사능이 기체 속에 이제 섞여가지고 확산이 되는 건데요. 이거 대안이 없습니까? 어떤 대안? 탱크 더 많이 짓는 거 말고는 저장 탱크 더 많이 짓는 거 말고 사실 원자로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대로 계속 또 물은 계속 이 원자로 쪽에다가 부어야 더 이상 이 확산이 되는 것 또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건지 또 일본으로서도 그것을 만약에 방류를 했을 경우에 미칠 그런 좀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여파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방류할 계획을 최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후쿠시마 연안의 어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그리고 공무원들과 같이 후쿠시마 어업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방문해서 태평양 방류를 고려하고 있고 이럴 때 전혀 방사성 피해가 없을 거다. 이런 방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어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했죠. 어민들이 잘 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대 여론들이 지금 일본 정부로 하여금 어떤 발전된 계획이라든지 이걸 공론화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몰래 갖다 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2013년도였나요? 그러니까 한 300톤 가량의 오염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어서 바다로.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유출이 된 지 2년 뒤에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몰래 갖다 버리거나 땅에 또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나오시는데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겠고 걱정하시는 바는 당연하지만 그런 어떤 확인할 수 없는 억측이나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방출 계획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방출 계획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고 참여가 필요하니까요. 지속해서 저희와 함께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면 그것으로도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 톤, 100만 톤이라고 하셨죠? 111만 톤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120만 톤이 좀 넘을 겁니다. 예, 100만 톤을 만약에 태평양에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이 오염된다. 이거는 알 텐데 이게 어떻게 뭐 그 일본 앞바다만 국지적으로 오염되는 건지 아니면 태평양 전체가 위험의 바다가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해역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우선 그 111만 톤 혹은 그 이상이 된다고 해도요. 예. 그 수많은 양을 예. 일순간에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다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해야 할 테니까요. 네.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약 7만 7천 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야지만 지금 이 100만 톤 이상의 양을 희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걸리는 기간이 약 17년 정도. 그러니까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희석을 한 이후에. 네. 바다로 들어왔을 때 최근에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건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그러니까 방출됐던 방사성 물질들이 해류를 타고 돌다가 최근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해류라는 것이 돌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동해안 쪽도 우리나라도 동해요? 예, 그러니까 세슘 농도가 올라갔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돼서 그 역시도 굉장히 우려를 샀죠. 아니 일본 열도 앞이니까 일본 열도가 사실 이 좀 어떤 방어선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 동해는 청정 해역이 유지될 것이다. 너무 이기적인 우리의 뭐 욕망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거라고 확신했는데 동해에서도 세슘이 발견됐다. 사실 그 확신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저기 동일본 대지진 나고 또 후쿠시마에서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 우리는 편서풍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는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정부 관계자도 있었어요. 예, 물론 그 사고 당시에 바람이 부는 방향을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는 방향의 어떤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있으니까 그렇게 발언하실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문제는 바다에 이 물질들이 방출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안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얼마만큼 위험을 예측할 수 있나.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뭐 등등 이것의 안전과 불안전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일본 정부는 이 그린피스가 함부로 방류하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 그러니까 저희 측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갖는 어떤 그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회신 절차들을 통해서 아주 그 보수적이고 또 어떤 답변 핵심을 지나가는 답변들을 얻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도 보도가 됐겠지만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는 것 이외에 계획도 고려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인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요. 태평양 방출 계획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방출 계획을 폐기했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린피스에서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는 우리 국민들의 청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께서 저희의 많은 캠페인들이 서명을 받는데요.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효과가 있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1월에 저희가 이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뭐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특히 한국, 일본의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에서 서명운동이나 이런 관심 참여를 보여드릴 수 있는 활동들 많이 했는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일본 국회의원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의 이러한 우려들이요. 네. 그래서 도쿄 전략에게 실제로 올해 5월 말에 질문을 합니다. 오염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방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국의 시민들이 매우 심려하고 있다. 네. 그 다음날 바로 도쿄 전략에서 어제 보도와도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계획도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이 사실 그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서명이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네. 변화를 만들고요. 네. 저희가 10월까지 서명을 모아서요. 국제해사기구 국가 간 회의 때 이 서명을 일본 정부와 장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그때까지 많은 서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서명 페이지는 웹페이지에서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린피스 오염수 서명 치시면 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후쿠시마에서 뭐 야구 경기한다고 그러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사실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네. 그 인근 지역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는지 네. 파악한다는 건 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1990년대부터 계속 후쿠시마 원전 위험성을 알려왔고 예. 그 이후부터도 꾸준히 조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오염도의 사실이. 그런데 그 오염으로 인한 위험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 시민들이 보고 전 세계 시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 피해의 정도가 네.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예.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예. 또 그 올림픽에서 뭐 방사능 우려, 위험성 그런 거 개념치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의하고 부도덕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다는 근거가 네.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김사현님, 일본에는 그린피스가 없나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본에도 그린피스 사무소가 있고요. 네. 후쿠시마 위주로 정말 오랫동안 조사를 열심히 해왔고요. 네. 지금도 어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카님은 이제 진주만을 오염수로 공습하려는 일본.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김흥옥님, 위험물 관리 능력도 없는 일본이 위험한 독극물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인 장마리 캠페이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옥중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옥중 편지라 누가 쓴 겁니까? 네, 바로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한테 쓴 편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편지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사인간의 그 편지인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그 편지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이라니? 갑자기 기생충, 영화 기생충의 송강호 씨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민민, 또 송강호 씨 대사 말씀해 주세요. 순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오랜만에 최순실 씨가 한마디 한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내 편지가 이렇게 저렇게 유출이 되고 말았는데 이건 진정한 민주주의 편지가 아닙니다. 너무해요. 네, 마지막으로 편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유라야 30억 줄게. 큰돈 났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최순실 옥중 피언지의 전말.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순실 옥중 피언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딸 정유라 씨에게 최순실 씨가 수십억 원을 넘기려 한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옥중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 편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초 사이쯤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강남구에 있는 건물을 120억 원대에 매각을 한 다음에 남은 돈 일부를 정 씨에게 넘기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돈은 어디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라고 당부를 하면서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안심까지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또 정유라 씨가 올 2월 말에 남편이랑 같이 부부가 남양주의 한 그 동네에서 고급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7억 원 정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억 원을 최순실 씨가 정 씨 부부에게 빌려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지금 은닉 재산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 찾아서 국고에 환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컸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예방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조배숙 의원이 좀 질문을 했어요. 최순실 씨가 정유라한테 그 편지를 보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국세청과 공조에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라면 누가 그거를 관심 갖겠어요. 네. 그게 아닐 것 같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통 터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저 확실하게 또 해외 빼돌린 돈은 없는지 있다면 전부 회수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국민의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지난 전해주시죠. 7월이었습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일본이 지정을 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3개 중에 한 포토 레지스트를 삼성이 얻었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자국 기업의 한 건의 계약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고 이것은 포토 레지스트라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비슷한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통상 개별 수출 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걸렸고 삼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케이 신문은 안전보장 차원에서 규제 품목 확대 검토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개별 심사에서는 해당 물품을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수입업체 측에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수출 승인이 수출 규제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괜히 이걸 이상한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또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서약서를 받아라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성전자는 일본 제품 혹은 일본 소재 안 쓰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금호 석유화학이 생산하는 포토 레지스트를 일본산 대체제 중에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포토 레지스트 샘플 테스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금호 석유화학 역시 샘플 테스트가 추진 중이다라고 언론에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살펴보면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포토 레지스트만큼은 90% 이상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역시 이걸 생산하고 있었는데 품질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품질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 다변화를 위해서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금호 석유화학 말고도 다른 제품 동진 세미캠 그리고 동우 화인캠 등 우리나라 제품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기업들이 이런 소재 부품 이거 일본에 의존하지 않겠다 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중소기업들 많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사실 거래처 바꾸기 싫어가지고 일본 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온 면이 있는데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새로운 또 그 거래처를 국내에서 찾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진짜 위기는 기회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계속 정부가 대일 강경 노선을 잡고 있는데요. 사실 저 일본은 우리한테도 인심을 잃었지만요, 다른 나라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저 나라는 수틀리면은 물건을 안 파네. 그렇죠. 뭐 이런 무역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일본이 저럴 경우 새로운 어떤 거래처를 찾아야겠다. 이런 욕망들이 막 샘솟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대체 회사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약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목리를 부리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정부가 한국 백색 국가의 그 일본에서 제외된 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안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 안건이 처음 다뤄졌는데요. 오늘 국정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한국 백색 국가인 가 지역 있습니다.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와 비백색 국가 이것을 이제 A, B, C, D 그룹으로 재편했듯이 우리 쪽에서도 예전에 이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으로는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 그리고 나 지역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 지역이 우리식의 백색 국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를 나로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 다 그룹을 신설해가지고 일본을 따로 특수하게 넣어주는 이 방안을 또 검토를 했습니다. 일종의 tit for tat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일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도 구체적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글로 할 것 같으면은 가나다 이런 거 고집하지 말고 팽 이런 거 어떨까? 팽지역. 팽지역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갱지역, 냉지역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팽지역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서 확실하게 또 우리의 이 마음속에 어떤 진심을 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네, 최근에 그 일본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전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3일 만에 전시가 중단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도쿄도 미술관에서도 전시가 됐다가 철거됐고 2015년 도쿄 한 갤러리에서 열렸다가 또 철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시민단체인 도카이 행동이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소녀상보다 훨씬 작은 가로 세로 각각 13cm 휴대가 가능한 이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인데요. 지난 8개월 동안 120여 장의 사진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치 트리엔날레 거부 사태 이후에 빠르게 또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일본인들은 이 소녀와 함께 외출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영상도 찍고 불행한 역사를 마주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원한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본군 성노예 이 범죄 역사를 외면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치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뭐 이런 행사, 공연, 전시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해서 못하게 해요. 맞습니다. 참 이런 치졸함이 또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김수빈 평론가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전창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추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전창한 씨가 2017년부터 수차례 본인의 어머니에게 서신을 통해서 내가 폭언, 폭행, 벌레 투척, 가스 살포 등의 인권 침해를 일본인들로부터 다 하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그 전창한 씨가 이감을 요청을 한 것이죠. 한국으로 좀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법무부가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대한민국 법무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입장은 그 수감 중인 전창한 씨한테 통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한테 연락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통보하는 김에 가족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전창한 씨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내 이감이 어렵다면은 그 이유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애를 태운 부모 입장을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지금 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사실이었습니까? 그렇게 수감 중에 이런 고통을 당한 일은 뭐 이건 실존했던 일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실제 했다면 굉장히 이제 감옥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재소자 인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게 사실 여부부터 우선 확인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 법무부가 나서야죠. 뭐 책임은 책임대로 묻더라도 지금 수감 생활을 하는 와중에
받아서는 안 될 이런 불이익, 폭언, 폭행, 벌레 투척, 가스살포 이거는 면하게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예. 재소자 인권에 문제가 있고 또 이런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가해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럼요, 것이죠. 당연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일본이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 사당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즘 정치가 참 좁쌀 같아졌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번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쓰러뜨려 물어뜯고 결국 피를 보고서야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한 정치권이 온통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비창조적 흥분 상태에서 상대를 향해서 말초적 비난을 퍼부으며 한 뼘의 너그럼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볼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우리 정치인들 중에 누가 장제원 의원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 자, 민의 한수로 가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최순실 씨의 편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왠지 이상한 기운이 편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전체 편지를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우주에서 오는 기운. 네. 자, 서기한수. 네, 오늘 입추입니다. 입추의 여지 없는 우리 일본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본 발언.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시 5분 2부에서 오겠습니다.